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서동욱 교수님과 함께 철학의 욕조를 떠도는 과학의 오리 인형, 줄여서 과학오리 책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이기리님, 불편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 계속 맴도네요. 불편해하고 불편한 것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겨우 움직이는 거겠죠? 젠더 이슈에 말 얹기 부담스러우실 텐데도 책걸상에서 이런 책을 주제로 방송해 주셔서 저는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젠더 이슈에 대한 책 방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 50대 아저씨들도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지은입니다도 꼭 읽고 방송해 주세요. 아, 그리고 YG님 트위터에서 혼비님이 언급하신 세 사람이 욕먹는 거 보시면 아마도 나한테 달리는 악플은 악플도 아니구나 하고 마음의 안식을 찾으실지 모릅니다. 네, 제가 트위터를 안 해가지고 네, 대포소님께서도 이런 댓글 남기셨어요. 작년 플로이드 사건 때 블랙 라이브스 매터 대신 컬러드 혹은 넌 화이트 라이브스 매터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외에 살며 다양한 인종을 겪어보고 오히려 편견이 생긴 때도 있었습니다. 남녀, 세대, 빈부, 지역, 종교, 인종 등의 갈등은 사회구조 속에서 서로 연결된 문제라고 봅니다. 이곳의 피해자가 저곳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상대를 규정하면 편견은 시작됩니다. 누구든 그냥 인격체로 대하고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세 분의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의미 깊은 대화 참 좋았습니다. 네, 저도 대포손님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꼽아온 게 서동욱 교수님 요즘 관심사랑 이렇게 연결되는 댓글들이어가지고 제가 서 꼽아왔어요. 교수님은 그 방송도 안 들으셨고 시크 책도 아마 아직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요 댓글만 보시고 혹시 코멘트 붙이실 게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서동욱입니다. 소개도 안 해주고. 원래 이제 댓글 읽고 소개해야 되는데 갑자기 인게이지 시켜가지고요. 네. 근데 제가 받은 인상은 야, 이 방송은 희한하다. 청취자랑 싸우는구나. 뭐 이렇게 논쟁을 하냐. YG만 가끔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저도 잘 안 그래요. 네, 저도 가끔 하죠, 가끔. 네, 가끔. 네. 근데 시선이 참 너무 앞서 나가시고 댓글들 보니까 그리고 대단히 이제 진지하게 참여를 해주시고 일단 분위기가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댓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YG가 골라온 거예요. 마음의 힘님, 다들 잘 지내시죠? 5분 거리에 도서관이 새로 개관했어요. 너무 좋은 마음에 홈피 들어가서 신착 자료 검색하다 보니 떡하니 보이는 여행 준비의 기술. 은근 뒷심이 있어 예약까지 걸려있는 상황. 신랏같이 이어진 인연이라도 이렇게 반가우니 나 원참. 사실 랜선이라 보이지도 않는데 크크크. 백신 접종 순번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에 봬요. 네. 여행 준비의 기술 한 번이라도 언급하게 하려고 또 마흔님이 댓글 남기셔서 저도 꼽아왔습니다. 그 마음을 읽고 가져왔군요. 네, 여행 준비의 기술 3쇄 찍었다고 얘기했나요? 지난번에? 아니요. 안 했습니까? 네. 네. 3쇄 찍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네. 네. 언제 30쇄 찍나 지금 고민입니다. 네, 여행 준비의 기술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지금 소동욱 교수님 약간 입 나왔습니다. 과학 오리 이야기는 언제 하냐 도대체. 네. 갈라 그랬습니다. 네. 자, 과학 오리 그 10편 중에 사실 지금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는 맨 앞에 첫 번째 글이 가장 읽기도 잘 읽혔고 그다음에 이제 좀 느낀 점도 많고 좋았거든요. 훅이죠, 훅. 네, 네. 아주 훌륭한 글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저는 이제 점점 읽기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이 직접 쓰신 일장 여기에 쓰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좀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라도. 예, 그야말로 과학을 도대체 가능하게 한 바탕에 있는 거. 그러니까 과학오리를 이렇게 떠다니고 과학오리가 즐겁게 놀 수 있게 한 밑에 있는 그 물결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건데요. 그거의 정체를 보니까 대단히 과학의 바탕에 있으면은 과학을 떠오르게 한다고 한다면은 대단히 그것도 과학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공상적인 그런 인간의 면모, 인간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학 밑에서 과학을 가능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기원전 800년에 이 텍스트가 성립을 했죠. 뭐 너무도 중요한 고전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여기 보면은 이게 트로이 전쟁의 그 전쟁 장면, 전쟁 무용담 아닙니까? 뭐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데 이런 고전이 다 그렇듯이 대단히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호메로스식 SF라고 그럴 만한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이 아킬레우스를 위해서 이제 무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대장간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이 잠깐 그 장면이 보여지는데 거기서 바로 황금으로 제작한 하녀 로봇들이 이 헤파이스토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호메로스가 쓰고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하녀들이 주인을 부축해 주었다. 이들은 살아있는 소녀들과 똑같아 보였는데 가슴 속에 이해력과 음성과 힘도 가졌으며 불사신들의 수공에도 배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 헤파이스토스를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가슴속에 이해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런 공상적인 꿈이 계속 세대를 거쳐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커오면서 이제 나중에 오늘날 우리가 도전하고 접근해오고 있는 그런 AI에까지 다가가고 있는 거죠. 사이보그에 다가가고 있고. 이런 방식의 공상적 상상적 힘에 실려서만 과학은 나중에 모습을 갖춘다. 그 합리적인 외관 때문에 전체가 합리적으로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 있는 것은 황당한 공상적 힘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도 이 서동욱 교수님의 이제 고전에 기반을 둔 철학적 성취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평소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을 읽고서 야, 이 양반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작년에 나온 책 중에서 소문이 안 난 책이 하나 있어요. 신과 로봇. 예, 신과 로봇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제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고전 역사와 과학의 관계를 연구하는 에이드리엔 메이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고전학자가 쓴 책인데 2018년에 쓴 책이 작년에 우리문화사에서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이 신과 로봇이라고 하는 책의 전체 내용이 어떤 책이냐면 이런 걸 이렇게 고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리아스라던가 막 기원전 아니면 기원 후 몇백 년 이런 시절에 나온 문헌들을 쫙 모아가지고 거기서 로봇이라던가 인공지능이라던가 혹은 뭐 인공자궁 그 다음에 약간 생명공학을 통한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추적한 책이거든요. 네, 됐어요. 다른 책 얘기는 그만하시고. 처음에 그 칭찬으로 시작하시더니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의 엑기스를 서동욱 교수님께서 딱 또 들이미셔가지고 저는 야, 이 양반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같은 취지에서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19세기 작가 플로베르가 네. 유작이 있습니다. 1881년에 출간되었는데요. 부바르와 페키세라는 작품인데 여기 바로 다른 천체로의 여행에 대한 공상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별에도 가게 될 것이다. 지구를 너무 오래 사용해서 소모되면 인류는 별로 이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 화성으로의 이주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로 점점 현실에 근접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비과학적인 것, 예언적이고 상상적인 것, 그런 것이 밑에서 물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옛날 얘기 그리고 이제 플로베르 이건 소설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상상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진짜로 철학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게 어떻게 과학의 바탕이 되는지를 많이 서술을 해놓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 대목에서 덧붙이면은 저는 그 뒷부분에서도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대목과 연결되는 인상 깊었던 대목이 우리가 흔히 이제 근대 과학의 상징이라고 하면 과학자 뉴턴을 떠올리고 그리고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칸트의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라고 하는 문헌을 가지고 이 뉴턴의 이 고전역학에 대해서 논평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사실은 근대과학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칸트의 논평을 좀 끄집어내셨더라고요. 예, 칸트는 도대체 뉴턴에 대해서 뭘 하려고 했던가? 예. 뭘 하려고 했던가? 그러니까 뉴턴은 뭐 다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가설적인 건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자연과학을 가설 없는 확고한 토대 위에 이렇게 세우고자 했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런 자연 법칙은 도대체 어디에 담겨 있는가? 이게 182페이지였네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신의 무한하며 균일한 감각기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이 법칙이라는 게 일관되려면은 보편적이려면은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균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절대 공간이라고 흔히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뉴턴은 그런 균일성은 도대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신이 보편적으로 편재해 있다라는 신의 감각 중추가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을 암암리에 깔고서 과학 법칙이 보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진행을 해왔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과학이 신학을 이렇게 목발처럼 짚고서야 서는 문제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칸트는 거기다가 바로 그런 신학적 전제를 좀 말끔히 없애고 합리적인 철학적인 전제를 좀 제공을 해서 이 뉴턴 물리학을 좀 안전하게 세워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칸트의 작품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되게 멋진 표현이 있던데 칸트는 이제 신의 과학에서 인간의 과학으로 이렇게 과학의 존재 자체를 좀 이렇게 이전시켜 보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보편적인 집안, 과학 법칙이 가능하기 위한 거, 그게 어떤 신의 감각 중추 같은 이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그 보편적인 걸 그 바탕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이죠. 인간의 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리고 거죠. 이 책에서는 다루지는 뭐 노골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과학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상대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더 욕심을 내자면은 20세기 초반에 상대성 이론의 또 다른 과학혁명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책을 읽으면서 가설처럼 해봤어요. 예, 맞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더 욕심을 내게 된 거는 이 주제를 이제 현대까지 이어서 좀 현대 과학적 성과와 철학 이런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후편. 또 이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근데 언젠가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개의 글 중에서 베이컨 관련 2장 이것도 참 마음에 들었는데 과학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진짜 순수 과학, 뭐 기초 과학, 뭐 다양하게 있는데 실용적인 부분, 뭐 공학이라고 할까요? 자연과학, 이과 과목 중에서 조금 우리 먹고 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의 과학 이런 게 발전하는 데 굳이 있어서는 대학으로 따지면 자연대와 공대 중에서 공대 쪽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베이컨의 어떤 생각,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구나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예, 그럼요. 일단 대단히 혁신적인 게 저는 이 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단히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게 과학은 마땅히 실용적인 맥락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던 거 그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오늘날은 사실 이 환경 문제라든가 과학이 낳는 병폐들 이게 사실 고발되고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숙고 사유거리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과학이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어두운 미래에 대한 경고와 경계가 사실 베이컨에게서 먼저 발견이 됩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부정한 장인의 사례, 그러니까 부정한 과학자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56페이지 정도의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는 장이군요. 왜 현대 기술 사회는 지상 낙원이 아닌가? 네. 왜 실용적인 기술이 발달하는데 낙원은 오지 않는가? 거기 그 전형적인 예를 부정한 장인의 예, 이런 그런 지상 낙원을 못 오게 하는 장인의 예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이카루스 아시죠? 그 날개를 네, 달고 네, 하늘 태양 가까이 갔다 그 밀랍이 녹아서 떨어지게 되는 이 이카루스에게 날개를 만들어준 장인인 다이달로스. 다이달로스에게서 찾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류를 어두운 곳으로 이끄는 그런 부정한 과학. 그 이카루스한테 날개 달아준 장인의 이름은 YG는 원래 외우는 겁니까? 그런 거를? 네, 원래 외우고 있는 거죠. 이카루스가 뭔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양인이라고 생각했는데 YG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그 책을 읽으면 그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 줄 치면서 읽었는데요. 그 줄이 제일 많이 쳐진 데가 1, 2, 3에 집중력이 뒤로 가면서 약간 게을러져서 줄을 안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2, 3장이 제일 저한테는 즐거웠습니다. 자, 뭐 이 책도 좋은 책이긴 한데 어쨌든 한국에서 들레즈로 제일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 들레즈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려니까 좀 아까워서 말이죠. 이제 이 책 얘기는 좀 아까 그만하고. 슬쩍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과학 오리는 과학을 만든 근대 철학 클래식 9 과학의 철학적 기원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의 현대 철학적 기원 뭐 이런 책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거기에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들레즈가 들어갈 법하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갈 법하죠. 자, 들레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왜 들레즈를 90년대 중반에 벨기에 루벤까지 가가지고 전공을 하시게 됐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긴 하죠. 예, 그거는 뭐 사연이 기니까. 근데 그냥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뭐 들레즈 잠깐 말씀드리면은 과연 우리가 뭐 어떤 철학자에 관심을 가진다, 아니면 그의 작품을 읽는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런 독서를 통한 만남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체험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 개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독서라든가 다른 책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다른 새로운 국면에 이제 사람들은 가게 되겠죠. 아마 들레즈는 독자 여러분들께 체험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측면이 있다라면은 우리의 사유가 됐건 생각이 됐건 욕망이 됐건 그것을 어떤 어떤 억압적인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체험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령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진짜 진리를 원해서 진리를 찾는가? 뭐 누구나 오늘부터 우리 진리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결심 때문에 진리를 찾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생각하고 무엇을 탐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에 상처를 내는 그런 외부로부터 자극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선입견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욕망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 우리는 그야말로 특정한 정체성을 가지는 욕망의 정체성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가? 아버지라는 법,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가정의 한 아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욕망은 형성이 되는가? 아니면은 또 성적인 정체성도 고정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모두 일종의 선입견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의 자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게 여러 가지 들레즈의 흥미로운 측면 중에서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집필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다른 존재, 타자의 철학과 관련해서도 들레즈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죠.
거기서도 들레즈의 생각을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들레즈는 대단히 특이한 타자에 대한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각장의 구조가 타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복잡한 얘기 나왔는데 진행해도 될까요? 지각장의 네, 구조요? 지각하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체 세계를 보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타자의 시선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알려주는 거죠. 무서워하는 얼굴은 타자의 무서워하는 얼굴은 무서운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영역은 내 눈을 가지고만 지각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이 봐주는 곳, 타자의 시선이 봐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지각된다. 뭐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실천적인 함의도 있는 이야기네요. 따지고 보면.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이제 들레즈가 이거는 뭐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타자 개념조차 없는 그야말로 주체나 타자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는 그야말로 N개의 익명적인 것으로 사유를 진행시키는 또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익명의 밤이라는 비평집을 내기도 했지만 익명성 또한 주체나 타자 문제에 못지않게 저한테는 흥미로운 늘 관심을 끄는 주제였어요. 그런 익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사유해 볼 거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들레즈가 이제 그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 뭐 요즘 제일 핫하다 그럴까요? 지금 유명하신 분이고 교수님은 한국 프랑스 철학회 회장도 지금 현재 맡고 계신데 더 이제 저 낮은 수준의 질문. 프랑스 철학은 특징이 뭐예요? 일단 우리가 뭐 프랑스 철학이라고 하고 뭐 독일 철학이라고 할 때는 이 명칭도 도구니까 실용적으로 이제 철학에 접근하는데 좀 약간의 지침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철학자들이 국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그런 정체성 안에서 프랑스 철학자들을 파악하려고 하면 실제 프랑스 철학자들은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 국가적 정체성 안에 놓이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아마도 프랑스 철학이라는 이름 아래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또 많은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 국가 명칭보다도 이 60년대보다 더 올라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르트르가 활동하던 40년대 이렇게 올라가도 좋겠는데 계속 구체적인 현실적인 상황들에 개입을 하면서 우리의 사유가 계속 자유로워지기를 일깨우는 그런 철학적 작업의 지속적인 시도, 그걸 주도적으로 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프랑스 철학이라는 이름 아래 오늘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자면 이제 이 주변에 뭐 이탈리아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국경을 넘어서는 그러면서도 프랑스 철학과 동일한 분위기 안에 있는 이런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서동욱 교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이 고민의 이 단서나 단초라도 좀 맛볼 수 있을 만한 책이 사실은 서동욱 교수님께서 이 전에 내신 철학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예, 철학 연습 안에서 그런 어떤 현대 사상의 고민거리, 그다음에 현대 사상과 함께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고민거리들, 풀어야 될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접근해보고자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네, 그 철학 연습이라는 책이 2011년에 이제 서동욱의 현대 철학 에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초고의 일부는 네이버에서 연재가 됐었죠. 예, 맞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연재가 되어서 사실은 그 네이버에 들락날락 거리는 하루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이제 끌어안아다가 그분들에게 철학적인 읽을 거리를 줘야 되는
이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낮고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제 소동욱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현대 철학자들의 여러 고민들이 잘 요령 있게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가끔 제가 뭐 철학자나 뭐 아니면 현대 철학에 뭐 일말에 뭐라도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현대 철학 관련해 가지고 그냥 조금 관심을 가지고 처음 읽기에 가장 좋은 책은 뭘까요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항상 서동욱 교수님의 그 철학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처음 시작하는 책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철학 연습하고 이 과학 오리하고 우리 청취자들이 어느 책을 더 많이 사면은 좋으세요? 성공. 곤란한 질문. 야. 철학자의 말문을 막히겠어. 악당이십니다, 정말. 근데 이거는 결국은 책이라는 것은 도구고, 그 다음에 좀 들어가 보기 어렵다 싶을 만큼 물살이 빠른 이 냇가를 건너기 위해서 어느 돌을 딛고 건너야 될까 골똘히 생각하는 게 사실은 책을 고르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냇가를 안전하게 건너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독서 체험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자면은 요즘은 많이 저는 책을 골라보는 시도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건 다 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네. 철학 연습. 예, 철학 연습. 근데 사실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류의 개울이나 혹은 강을 건너 때 필요한 도구인가를 생각하면 이제 현대 철학자들의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현대 철학의 흐름의 이모저모를 그냥 책 한 권으로 맛보기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있으면 철학 연습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은 도구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좀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막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의 이면에 기초가 된 생각들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과학 오리, 그러니까 철학의 욕조를 떠도는 과학의 오리 인형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 서동욱 교수님이 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호기심이 생긴 분들이라면 저는 생활의 사상이라고 하는 또 책이 있거든요. 그 기막힌 책인데. 예,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사실 우리가 현대 철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가,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런 걸 관심 가지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독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사고하는 방식을 저절로 익히게 되고 연습하게 되고 그러면서 직접 철학적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자기 화두를 발견해서 접근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왔는데 그런 작업을 시도했던 게 일상의 모험이라는 책. 일상의 모험. 예. 그런 책을 통해서 작업을 시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가령 정말 우리한테 근본적인 것인데 좀 말을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해명돼서 그 의미를 좀 잘 알고 싶은 것들. 예를 들면은 잠 같은 거. 잠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인간의 얼굴은 무엇인가? 같은 것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어떤 철학책을 반복한다라기보다도 진짜 삶에 늘 곁에 있고 절실하게 마주치는 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유의 능력을 길러서 접근해보는 그런 의의를 가지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사실 철학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시도해 볼 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가 그 2016년에 나온 생활의 사상을 이제 꺼내니까 소동욱 교수님은 그 책도 좋지만 2005년에 나온 일상의 모험이라는 책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지금. 딴 것도 없네요. 한번 더 찾아봐. 더 좋다기보다도 제가 듣기에는 보니까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일상의 모험을 읽고 현대 철학이란 도대체 뭐 하는 학문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철학 연습 요거를 보고 그리고 과학과 뭔가 철학의 어떤 관계라든지 현대 문명, 현대 과학 기술에 이 철학은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개괄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지금 과학오리를 보시고 그리고 이도저도 다 싫고 다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뭔가 이렇게 철학과 관련된 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에세이 같은 거를 원하시는 분은 생활의 사상을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명쾌하십니다. 메뉴판 정리를 엄청 잘하시네. 거의 뭐 각 음식에 대해서 요건 요런 맛이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린 것 같네요. 네. 이거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면 좋겠어요. 맨날 틀어놓으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네. 재밌는데 하나 뭐 더 할게요. 책이 워낙 많으셔서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 이거는 좀 미술에도 또 저희가 깊으십니까? 아니 저는 뭐 어디 조예가 깊은 분야는 없고요. 그야말로 그 관심 가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책에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책을 한 권씩 쓰신다는 거는 정말 아니 그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라는 책에 대한 뒷얘기를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들었는데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펴낸 강량구의 강한 과학이라고 하는 책 사실은 갑자기 훅 들어와서 지금 자기 책 홍보입니까? 야. 아니 과학 우리랑 같이 읽으면 너무 좋을 법한 그래요. 이거 세트로 팔아요. 예, 강량구의 강한 과학이라고 세트. 하는 책이 문학과 지성사에 나왔는데 이 강량구의 강한 과학 홍보 때문에 문학과 지성사 편집자랑 어제 잠깐 봤는데 내일 서동욱 교수님 책걸상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이 기가 막힌 게 처음에 서동욱 교수님이 기획을 해가지고 필자들을 모아서 원고가 왔을 때 문학과 지성사에서는 이게 초판 일세라도 소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5세 정도 그러니까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서동욱 선생님의 기획력이 빛을 발하는 대목인 거죠. 우리나라 되게 국민들 되게 수준 높다. 뭐 이런 책이 5세가 나가네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아니 쓰시는 분들도 대단하지만 이런 책을 또 이렇게 오랫동안 찾아서 읽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근데 대단합니다. 막상 펼쳐보시고 거기 나오는 처음에는 약간 낯설게 느껴지시는 개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은 저는 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쉽다 어렵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강의를 하고 책을 쓰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지 어디에 기준이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다루는 모든 사안이 그만큼의 필연적인 수준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따라서 명료하게 전개를 해주면은 다 동일한 두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독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즐겁게 이제 책 독서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 이 책은 뭐 이렇게 사진도 많이 있고 이런 책이겠죠? 당연히 그 책의 성격상 여러 중요한 회화들, 현대 회화들 특히 현대 회화들 관련된 도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값도 비쌀 것 같네요. 네. 3만 원이래. 3만 원. 네. 네. 자,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어서 서강대 철학과의 서동욱 교수님 모시고 철학의 욕조를 떠도는 과학의 오리 인형 최근에 나온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냥 서동욱 특집을 했네요 오늘. 네, 저분이 쓰시거나 엮은 책들을 지금 두루두루 여러 가지
메뉴판처럼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우리의 지금 과학적인 사고 혹은 근대 과학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에 대한 그 철학적 기원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최근에 서동욱 선생님께서 기획하고 또 필자로도 직접 참여하신 철학의 욕조를 떠도는 과학의 오리 인형, 과학 오리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좀 전에 내가 다 한 말인데 뭘 다시 얘기를 하고. 그 제목 한 번씩 더 언급해 주는 거죠. 그 다시 얘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한 번 얘기하면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생활의 사상, 그 철학적 사고 그 생활의 사상은 에세이, 네. 그리고 철학적 사고하는 법을 일깨워주는 일상의 모험, 그리고 현대 철학의 이모저모를 소개해주는 철학 연습, 이런 정도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도서관이나 혹은 서점에서 그 책들을 한번 들춰보면은 이 책은 소장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방송 시작하고 한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철학자 모시고 되게 철학적이고 우아한 처음인가요? 방송. 처음인가요? 처음이네요. 영광입니다. 혹시 철학과 나오신 분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본격 철학자는 처음 모신 것 같습니다. 아주 우아한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년 만에 책걸상을 빛내주신 철학자 서동욱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진짜 지금 염두에 두신 책 역작 네, 단독져서 나오면 나오면 또 그때 꼭 제가 JYP한테 책 읽혀가지고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